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해외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다음에 기업들, 주요 기업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제가 또 하나의 준비해온 투자 ETF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그러면 실적과 그리고 시황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주요 지수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간 수익률 플러스 2.37% 마감을 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우도 보게 되면 다우 역시도 0.35% 상승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 주 28,230.86 지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역시나 다우 S&P와 같이 나스닥과 같이 좀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역시 이번 주 주간 수익률 1.13% 상승하면서 역시 세 지수, 미국의 세 지수가 모두 이번 주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강한 것도 강한 건데 사실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업종별 차별화가 되는 한 주를 조금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주요 매크로 요인보다도 좀 주요 기업들 실적 위주로 해가지고 좀 기업들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섹터별로 나눠서 주간 기업에 대한 수익률, 주간 수익률을 어떻게 좀 색깔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 눈에 띄는 건 보통은 보게 되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좀 초록빛이 돌거나 뭐 전반적으로 다 빨갛거나 사실 이런 경향들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 주는 확실히 보게 되면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확실히 눈에 띄죠. 일단 뭐 가장 초록빛이 좀 진한 기업이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 주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이 올라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테슬라의 주간 수익률은 무려 20%가 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IB 주요 투자은행들에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는 움직임들도 나왔었는데 뭐 $1,200 지금 뭐 이제 $1,000 넘었는데 $1,200 보고서 상향 조정 나오기도 했었고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00짜리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전망도 목표 주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뭐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24,000대 정도 판매가 되면서 9월 판매 1등을 기록을 했었고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었던 거는 이제 렌터카 업체이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렌터카 업체인 허츠라고 아마 미국에 여행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팬데믹으로 봉쇄가 되다 보니까 허츠 같은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나왔었죠,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이번 주에 나온 뉴스로는 허츠가 테슬라에 전기차 10만 대를 주문을 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아마 그날 그 뉴스 나오고 그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었어요. 테슬라 주가 보게 되면 테슬라가 보게 되면 이날 거의 뭐 종가로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추세적으로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뉴스 이후로 테슬라는 마치 작년에 한창 올라올 때처럼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뭐 신고가를 그냥 우습게 좀 뚫어줬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거의 뭐 액면분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100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아무래도 오랜만에 또 테슬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왔었는데 특히 클라우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실적인 발표가 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주간 이번 주로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사실 테슬라가 없었다고 하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을 기업이 아무래도 이번 주 엔비디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굉장히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죠. 거의 이번 주에만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강한 추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을 했을 때 역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이게 일봉이고 이게 이거보다 전이긴 한데 월봉인데 보게 되면 2019년부터 해가지고 이 추세가 크게 꺾이고 있지 않죠. 보면 이때 보합이 나왔었고 또 이때 올해도 잠깐 몇 달 동안 횡보하는 모습 보였었지만 역시나 강한 모습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실적도 실적인데 그 페이스북 쪽에서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관련된 인프라 투자 소식이 또 나오면서 또 엔비디아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엔비디아 거의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뭐 경쟁자이자 친구인데 AMD도 이번 주에 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반납을 하긴 했었지만 AMD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적 그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사실 실적 발표 전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 AMD였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실적이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역대 최대 실적을 또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CPU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주간 수익률 2%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시간에 장후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애플 대비했을 때는 급락을 봐야겠죠. 마이너스 거의 5%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실적이 바로 어제 나왔었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부족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비용이 좀 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몇 년 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애플의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사실 주간 수익률로 거의 뭐 보합 정도 주요 지수들이 상승한 거 대비했을 때 보합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부진했고 마찬가지로 가이던스까지 좀 보수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아마존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페이스북도 눈에 띄죠. 이번 주에 마이너스 7%나 빠지면서 다른 기업들 대비 이번 주 역시도 좋지 못했고 요즘 주봉인데 지금 거의 보면 9월 중순 이후로 페이스북의 주가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뭐 내부 고발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뭐 반독점 조사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실적은 뭐 그렇게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 관련해가지고 광고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그러니까 광고 업체들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확실히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주가 그렇게 다 좋지 못했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무려 12%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인텔도 말씀드렸는데 인텔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이번 주에도 역시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가는 하락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TSMC 주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한 주를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페이팔, 역시 나스닥의 주요 종목 중에 하나인 이 결제 업체인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그 핀터레스트 인수 소식 나오면서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제와 쇼핑의 시너지가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 페이팔은 그 인수합병에 대한 그 포기 소식이 나오면서 페이팔은 뭐 일부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인수기업이었던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했던 부분들은 다 반납을 한 모습 이번 주에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보게 되면 뭐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주간 수익률 좀 헬스케어 업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6% 이상 좀 기록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견고한 실적 발표가 되었었고,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가 되었었고, 코로나 치료제가 뭐 1000만 개 이상 뭐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그런 한 주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주요 지수들이 다 이제 상승 마감을 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 초록빛이 많이 볼 수 있는데,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좀 상반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이번 주에 한 주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좀 경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리츠 업체인 리얼티 인컴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들 중에는 뭐 화이자, 암젠 뭐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 여행 관련된 뭐 에어비앤비, 우버 역시도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더나부터 해가지고 뭐 스퀘어, 뭐 부킹홀딩스, 뭐 블리자드, 그다음에 반도체 퀄컴까지 해가지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주요 지수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경향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법안들, 특히 사회주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양당에서 굉장히 견해가 심했고, 그 부분이 증시에도 영향이 미쳤었는데, 지금 이제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그 관련된 법안 합의 기대감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뉴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 정도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좀 주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길게 말씀드렸었고, 중국도 보게 되면 사실 중국은 그 미국이랑 조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주요 지수들이 다 좀 좋지 못한 모습, 다 마이너스로 좀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상해 종합도 보게 되면 전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79%. 뭐 사실 그 전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오른 것도 없는데, 이번 전주 역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뭐 신촌도 마찬가지고, 신촌도 역시나 마이너스 2.09%.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항생도 뭐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이상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생이 네, 예, 홍콩 항생도 마이너스 2.66%. 항생은 지금 보게 되면 주요 대형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홍콩의 올해 뭐 2월 이후로 지금 올해 주가는 뭐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오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주간 이번 주 주중에 뭐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그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주요 쇼핑이 몰리는 광군제, 중국의 광군제 기간에 맞아서 뭐 징둥닷컴이라던가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의 뭐 결제 금액, 거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전년 대비했을 때 많이 늘었다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그다음에 뭐 전자상거래 뭐 이런 규제 소식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석탄 가격 규제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 좀 빠지는 모습들, 그다음에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세가 매도로 좀 전환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전반적으로는 그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백주 기업들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 친환경 기업들, 그리고 아마 이제 리오토라던가 샤워펌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을 텐데, 아마 관련된 좀 몇몇 소수 섹터 기업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는 중화권 증시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지금 저번 주도 그랬고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증시에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좀 미국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더 많은데 뭐 코카콜라 실적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에 주요 내용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그다음에 움직임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있을 실적 발표 예정된 기업들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제가 준비해온 투자 섹터 ETF 한 가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준비해온 ETF 비트코인 ETF입니다. 뭐 조금 늦은 감이 없긴 해요. 상장했을 때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뭐 상장 당일날만 해도 많이 올랐었고, 거래도 뭐 굉장히 많이 터졌었고, 앞으로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차트 움직임부터 보게 되면 뭐 좋지 못했죠. 상장했을 때야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 물론 이제 어제는 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뭐 그런 모습들. 다만 이제 뭐 이걸 단기적으로 제가 뭐 매수하라 매도하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시장에 또 관심도가 높고 또 새로운 상품 나왔으니까 소개해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요 비트코인 가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의 비트코인 가격 추세를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 확실히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모습, 30% 이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한 달 차트고 좀 길게 차트를 늘려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풀로 해가지고 거의 2014년부터 옛날부터 차트인데, 확실히 보게 되면 2020년 이때 한창 한 번 올랐었고, 2018년 그러면서 한동안 또 지지부진하는 모습, 뭐 중간에 이제 뭐 올라오긴 했었지만 보이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강함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뭐 진짜 단기간에 뭐 일반적인 주식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또 급격하게 또 빠졌었는데,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다시 또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높은 이 신고가를 기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상품이라던가 시장,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까지 해가지고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SE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에 대한 상장이 이제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진행 중이고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번 달 10월 18일 날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상품이었죠. 그동안에는 뭐 간접적인 상품들을 주로 이뤘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직접적인, 물론 이제 실물을 담지는 않습니다만 직접적인 상품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암호화폐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가상화폐는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채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이 발행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가장 대표적으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 차원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발행을 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사실 뭐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되는 기업들, 도입이 예정된 기업들, 그리고 이 가상화폐 뭐 거래가 되든 취급을 뭐 결제가 되든 뭐 아니면 투자를 하든 확실히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도 실제로 도입이 되고 있고 뭐 보게 되면 뭐 화폐로서, 그러니까 지불 수단에 대한 기능보다는 대체 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자산과 비교했을 때 대체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연기금들, 주요 은행들도 역시나 좀 더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이게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 주요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이 가상화폐 채굴을 완전히 금지시켜 버리면서 원래 비트코인 채굴의 거의 7, 80%가 중국 쪽에서 채굴을 했었는데 지금 채굴되는 중국 쪽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금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중국은 좀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강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 자산은 아예 뭐 금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장까지 이어진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자금 세탁 방지라던가 뭐 탈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거 뭐 아무나 다 들어가가지고 다 손실받고 하게 되면 또 그런 점들을 좀 방지를 하려고 뭐 그런 차원에서의 규제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보다는 새로운 대체 자산으로서의 편입을 하면서 관련된 상품이라던가 시장 규모들이 확실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상장이 된 비트코인 ETF 비토라는 상품 ETF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코드 BITO라는 상품 출시가 되었고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좀 연동이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실물을 직접 담는 거에 대해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감들이 크다 보니까 SEC에서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국 아직 심사가 나지 않고 지금 선물 상품부터 좀 출시가 나온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캐나다나 뭐 독일 이런 데들도 이미 미국보다 한 차례 먼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ETF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쪽 시장에는 그 실물을 담고 있는 비트코인 ETF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보수 0.95%라고 해서 뭐 다른 ETF 대비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캐나다나 뭐 독일처럼 실물을 담고 있는 비트코인 ETF, 가상화폐 ETF보다는 운영 보수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면 그쪽은 1%에서 2%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한 수준이고 상장한 지는 2주도 채 되지 않은 올해 2021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가 넘으니까
거의 주요 빅테크 기업 페이스북의 주가보다도 크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이게 전체 자산 뭐 금이나 그다음 뭐 애플 뭐 아마존 이렇게 주요 자산들 시가총액 했을 때도 비트코인은 지금 상위권에 위치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이 상품도 지금 출시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운용 자산이 한국 환원으로 불어 1조가 넘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배당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뭐 나중에도 배당을 지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런 류의 또 상품은 아니니까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일단 규모 자체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 비트코인은 24시간 장이 열리고 가격 변동폭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주식시장 내에 편입이 되면서 좀 일부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변동성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ETF보다는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나는 비트코인 투자를 조금 해보고는 싶었는데 그 극심한 변동성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안이 되는 상품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상품도 변동성은 크다라는 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징들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최초의 비트코인 정확히는 비트코인 선물이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ETF가 상장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 얼마나 따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상관관계가 지금까지 뭐 관련된 뭐 블록체인이라던가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암호화폐라던가 이 관련된 ETF 중에는 높은 수준의 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품이고요. 다만 이제 현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진 않고 비트코인 직접 선물로 지수를 추정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런 어쨌든 뭐 가격에 대한 괴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선물이다 보니까 롤오버 비용 역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된 상황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도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상장 당일날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게 역대 상장된 ETF 중에 역대 1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이제 9개 정도 자산도 뭐 거의 4조 이상과 관련된 이 비트코인 관련된 규모의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이미 지난주에 10월 22일 날 또다시 이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인 BTF라는 이 상품도 출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틀어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선물, 비트코인 관련된 ETF에 대한 승인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직접 담고 있는 ETF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 이 비트코인 선물 ETF도 승인을 받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려감이 커졌다라기보다는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이나 ETF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ETF가 이 기업들 담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ETF는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선물에 지수에 추종을 해서 움직이는 상품이고 요거는 기존의 시장에 있었던 그 가상화폐 뭐 주식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면 올라오는 꼭 기업들이나 ETF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게 되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뭐 채굴하는 기업들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그런 기업들이 뭐 라이엇 블록체인이라던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상장을 해서 눈에 띄었었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이제 그 사명이 바뀌었죠. 사명이 바뀐다 공시를 했죠. 뭐 비트코인 아닙니다만 그 메타버스 뭐 메타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명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출시를 하면서 개발하면서 또 관련된 기업으로 광범위하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퀘어, 페이팔 대표적인 결제 기업들도 역시나
이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었죠. 엔비디아는 이 가상화폐를 채굴할 이 채굴 용도의 이 반도체를 생산할 정도로 역시나 또 관련된 기업으로 하나 결합된 기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TF, 항상 그동안에 시장에 있었던 ETF는 비트코인 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ETF는 아니었고,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채굴과 관련된 기업들을 담은 ETF, 비트코인을 활용한 뭐 결제, 소프트웨어 여러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혹은 더 광범위하게 가서 아예 뭐 블록체인과 관련된 ETF 뭐 이런 정도였는데, 보게 되면 주요 종목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종목들이 주요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BLCN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제 뭐 결제는 중국의 뭐 알리바바라던가 뭐 바이두 뭐 이런 기업들 역시도 좀 포진이 되고 그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상품이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다만 상관관계는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만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ETF, BLOK나 BLCN, 뭐 LEGR 이런 ETF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관련된 기업들 역시 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업들이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상관관계는 이번에 시장에 높은 관심을 속에서 상장이 되었었던 BITO나 뭐 더 최근에 상장된 뭐 BTF, BTS 아니고요, BTF 이런 ETF들이 상관관계는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서, 나는 주식시장,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통해서 이제는 가상화폐까지, 암호화폐, 비트코인까지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해외 주식을 통해서 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상품들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해와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련돼서 또 궁금하신 분들, 뭐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이나 ETF 그런 거 있으시면 역시나 또 댓글이나 내용 주식 피드백 주시면 참고해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주로 이제 해외 시장에 있었던 실적과 그 다음에 주요 기업들, 그 다음에 시황,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 ETF까지 제도권에 기념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를 해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